72일 남았습니다. 되게 불편하죠, 마음이. 과연 성적이 올라갈까? 뭐 이런 것도 헷갈리고. 그래서 이제 성적이 기본적으로 가채점을 하고 나면 잘 본 애들은 잘 봐서 자만하기 쉽죠. 마치 그게 다 자기 점수 같고, 못 본 친구들은 정말 애들 얼굴이 어둡습니다. 너무너무 어둡죠. 얘는 성은 제가 까먹었는데요, 현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2009년도에 담임을 할 때는 막 외고 입시가 되게 막 바람이 세게 불고 이럴 때여서 제 반 아이들은 영어 하나 틀리면 반에 꼴찌였어요. 그러니까 40명 다니면 39명이 만점, 1명이 꼴찌, 한 개 틀리면 꼴찌, 뭐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구평 성적에서 얘가 가장 성적이 안 나온 애죠, 제 반에서. 그래서 언어 영역 3, 수학 나형 3, 외국어 2, 한지 3, 근현 3, 세지 2, 사문 1, 한문 3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적이 제일 안 나온 애는 제일 마음이 힘들 거니까 제일 먼저 상담해요. 얘를 제일 먼저 불러서. 그래서 이제 마음이 어떠냐 그랬더니 얘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직 수능이 아니고 아직 자기한테는 70 며칠 남아있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계획했던 건 이게 아닌데, 원래 조금 이렇게 해서 좀 울리고 대안을 좀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저를 막 설득을 해서, 그래서 이거 약간 좀 돌아가는 판이 이상하다. 그래서 아무튼 현진아 열심히 해라 라고 했죠. 그리고 이 친구는 결국은 어디를 가냐면 연대 법대를 갑니다. 그 당시에. 이 친구는 좀 멋있죠, 이름이. 점수가 국어도 1등급이고 외국어 1등급. 얘는 외국어가 거의 만점이었죠, 모의고사 볼 때마다. 그때는 상대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국사가 다 이제 의무화되어 있는데, 요때 얘가 국사를 했다는 건 뭘 뜻하죠? 서울대를 가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 먹어놔야죠. 이 친구는 121, 1111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학만 살짝 다듬으면 이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애였죠. 그래서 얘는 제가 조금 늦게 상담을 했습니다. 얘는 좀 잘하고 있어서. 근데 얘는 이제 저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다 다듬어진 것 같으니까 그만두고 그냥 수학만 몰입해서 가외 같은 걸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얘는 되게 말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지금 점수가 나와 있어도 그게 시험장에 갔을 때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수능의 난이도라는 거는 또 국어쌤이 이야기도 하시겠지만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비근하게는 19학년도에 제 기억에 9월 평가원 국어 1등급 컷이 96인가 7이었었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86인가 뭐 4인가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국어는 쉽게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게 그렇게 맞춰서 공부하는 순간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아이인데, 이 친구는 결국은 그 가외를 통해서 수학을 1을 맞아요. 수학을 1을 맞고 가장 잘하던 영어를 3 맞습니다. 113 뭐 이렇게 나오죠. 얘는 중대 갔어요. 근데 이제 10몇 년이 지났죠. 과거를 기억을 쫓아 올라가 보면 마지막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사실 이게 평균 3등급 정도 되던 애가 평균 1을 맞춰서 연세대 법대를 가는 거랑, 연세대 법대는 충분히 가고 서울대도 갈 수 있었던 애가 역으로 중앙대를 가는 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애들이 결국은 가져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이게 어제인가? 그젠가? 일단 평가 시험을 보고, 해설 강의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 다음에 월요일까지 해서 다, 전체 싹 다 해설 강의를 다 했고요. 전 과목.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평가 모의고사 본 당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해서 개별 상담을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 상담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이제 찍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 다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애들 이야기도 들리고, 뭐 우는 친구들도 있고, 뭐 혼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마음의 자세로 공부를 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부모님들은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학원에서도 저도 올해 아들이 고3이거든요.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좋은 결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영어 먼저, 오늘 조금 영어가 어려웠죠. 영어가 조금 어려워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영어에 대해서 이찬용 부원장이 먼저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어 김혁재 선생님이 나와서 올해 국어 출제 경향하고 이야기 좀 해주시고, 수학 정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해 전체적인 구평의 평가와 수시에 대해서, 정시에 대해서 김세영 대표가 와서 마무리해 주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전체 담임쌤들 지금 남아 계시니까 한 분 한 분 상담하는 걸로,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이찬용 부원장을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영어과 팀장이고 부원장을 맡고 있는 이찬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영어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이 매우 당황을 했고, 사실은 그 영어가 어려운 거는 사실 정시 쪽보다는 수시 쪽에 빨간불이 켜진 거라고도 또 할 수 있는데, 사실 수시 최저 등급을 영어로 좀 맞춰야 되는 상황에 있는 학생들도 되게 많은데, 영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게 어떡할까 상당히 이제 걱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영어 때문에 상처를 받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학원의 그 점수를 보더라도 6월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점수가 조금씩 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시험이었죠. 그래서 이제 자료집에 보면은 제가 영어를 넣어놨는데, 뭐 간단한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첫째는 뭐 앞에 있는 내용들은 6월하고 비슷한데, 이제 요번에 특징이 뭐였냐면, 보통 이제 부모님들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20번 때 초반 문제들은 좀 약간 쉽게 넘어가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21, 22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가뜩이나 영어라는 과목이 시간 부족 때문에 항상 노이로제가 있는 과목인데, 앞부분에서 시간을 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당황하게 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시험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좀 특징이죠. 1, 2, 3번은 6월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4번에 제가 요번에 특징을 적어놨는데, 그리고 오답률이 높은 상위 문제 20 중에서 20개 중에서 듣기가 2개나 들어가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듣기를 너무 안 하면 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듣기가 어렵게 나와서일 수도 있지만, 조금 아니면은 학생들이 듣기를 상대적으로 좀 게을리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듣기 할 때 다른 걸 이렇게 풀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번 꼬아내면은 틀릴 수 있는 거니까, 학생들이 이제 끝까지 듣기를 적은 시간이나마 매일매일 조금씩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은 이제 제가
표시해 놨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등급 컷이 나오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시험의 의미를 우선 2018년이 그 절대평가가 처음으로 시작된 해인데 10%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쉽게 느껴졌죠. 그런데 그 다음에 1등급 컷이 5.3%가 나왔는데 요거는 상대평가 기준으로 하면 한 91, 2점 정도 되는데 그 91, 2점이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 역대 가장 어려웠던 수능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 뭐 불수능을 넘어 마그마 수능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그 수능이 89점이었어요. 1컷이. 근데 이제 절대평가의 두 번째 5.3% 한 91, 2점대로 나오면서 절대평가의 취지를 되게 무색해 할 정도로 이렇게 어렵게 나왔어서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좀 조절했고, 그리고 작년에는 제 생각에는 작년 수능은 조금 잘못 조절해서 많이 쉬워진 게 된 건데, 이제 올해 다시 넘어와서 보면은 3월 교육청이 3.7%, 근데 6월 교육청 5.5%, 9월은 추정인데 아직 성적표가 안 나왔으니까 시중에 여러 입시 기관들 걸 종합해서 적어 놓은 건데 사실 저희 학원만의 그 체감으로 보면은 거의 6월보다도 좀 더 낮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어렵게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올해가.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이게 일부러 이렇게 내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6월이 어려워서 근데 좀 조절에 실패한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2점짜리라고 해놨는데 되게 어려운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는 쉽게 낸다고 한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이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올해 수능은 이건 예상반, 희망반인데요, 사실은. 난이도 좀, 이제 이걸 이렇게 가면은 절대평가 취지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내려고 하다가 9월도 실패했고, 이거보다 좀 더 쉬워야 되겠구나 하다가 자칫 왕창 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처럼 10%가 넘을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그건 희망이면서 바람이고요. 공부는 항상 어려울 거라 전제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쉽게 나왔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지 공부조차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제 개인적인 예상은 그러니까 어쩌면 많이 쉬워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거보다는 이번 시험보다는 쉬울 건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학생들한테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는 안 나올 것이다. 많이 쉬워지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으로 잘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학생들이 너무 걱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난이도가 넘어가면 점수를 맞기 힘들어요. 이게 영어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찍는 듯한 느낌이 약간 가미되면서 점수가 나오니까 예측도 안 되고 어려워하는데 이거보다는 쉬울 거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고 안심을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딴 거는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이제 학생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고, 이제 9월이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 재종반에서는 3학기라고 해서 10월하고 11월의 절반 정도가 이제 마지막 학기인데, 그때는 아무래도 실전적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모든 수업을.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훈련을 열심히 많이 시킬 거고, 아주 많은 모의고사를 풀게 할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고, 근데 또 이제 자칫 마지막 학기 이제 잘못하면은 모의고사적인 감각만 기른다고 하다가 영어의 기본적인 걸 너무 등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외국어다 보니까 조금 단어나 문장 구조의 공부를 게을리하면 또 바로 감각이 떨어져요. 국어랑은 좀 다르죠. 국어는 뭐 늘 우리가 쓰는 말이 한글이니까 그러니까 실전적인 것이 그냥 곧 실전적인 준비로 넘어가지만, 영어는 실전으로만 너무 몰입했다가 문제풀이 방식 같은 것만 너무 하다가 기본을 다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종강 때까지 항상 단어 시험 열심히 보고 아이들 많이 체근하고, 그리고 기본기 잡고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또 가지고 점검하고 이래서 잘 끌고 갈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모든 점수는 마지막에 수능에서 결판을 짓는 거잖아요. 중간에 과정들은 항상 부침이 있고, 작년에 좋은 대학을 갔던 친구들도 다 보면은 과정 중에는 다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그게 이제 수능에서 뚝심 있게 밀어붙인 학생들이 결국 점수가 나오는 거고, 충분히 준비가 돼야지 떨지 않고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게끔 열심히 좀 푸시를 해서
자기 점수는 최소한 자기 실력만큼 받아오고 그 이상 차분한 마음으로 더 받아올 수 있게끔 저희가 잘 지도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뭔가 학원에 맡겨주셨으니까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제 국어 선생님 평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어과 김혁재 선생입니다.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구준데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평 출제 경향, 특히 올해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으로 바뀐 첫 해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거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우리 학생들이랑도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형식, 두 번째는 난이도, 그 다음에 EBS 연계, 세 번째는 학원에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이번에 9평 시험이 6평 시험이랑 동일하게 출제가 돼서 사실상 수능에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험지의 구성 자체가요, 앞에 독서 제재가 쭉 있고 그 다음에 문학 제재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 제재가 있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선택 과목이 있는 걸로. 그럼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독서 지문이 일단은 총 4개의 지문으로 출제가 돼요. 기존에는 3개의 지문이 4개의 지문으로 늘면서 지문의 길이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다. 그런데 평가원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문제를 내다 보니 지문의 길이가 줄었다 그래서 문제가 반드시 쉽진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재 자체 4개 중에서 첫 번째 제재는 독서 영역의 독서 제재라고 해서 우리 교과서 중에서 독서와 관련된 교과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글을 읽는 방법을 설명하는 제재가 있는데, 그 제재와 관련된 문제가 3문제짜리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 처음 제재와 관련된 3문제를 풀면서 자신의 접근 방법 자체를 조금 예열하고 독서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 하면, 안 그래도 독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연달아 4개의 독서 제재를 풀어야 되는 데서 오는 부담감 자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독서 4개를 한꺼번에 푼다라는 건 실전에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풀 때 어려운 지문 자체가 있으면 잠깐 뒤로 빼놨다가 나머지 문제 해결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식의 전략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형식적인 부분이 통일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받으신 자료집 중에서 7페이지가 있습니다. 7페이지 잠깐 펴주시겠어요? 7페이지에서 다른 건 보실 게 없고요. 최근 5년간 등급 컷이 나와 있는데 2019학년도 9월 자체를 보시면 됩니다.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실 때도 잠깐 언급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2019학년도 9월 평가원의 1등급 컷이 97점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쉽게 출제가 돼서 대부분의 애들이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런데 2019학년도 수능은 1등급 컷이 84로서 역대 최고의 난이도를 기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가원이 수능 문제를 낼 때 9평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을 수능에 반영하기 때문에 올해 9평 자체가 약간 쉬었다 하더라도 수능에선 얼마든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공부하는 패턴 자체를 꾸준히 유지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2022학년도 9평이 있고 그 바로 밑에 2022학년도 6평이 있습니다. EBS 예상 등급 컷인 거고요. 그러면 등급 컷을 보시면 화작이랑 엄매로 나눠져 있죠. 일단 6평 자체를 먼저 보시면 화작의 1등급 컷이 89, 엄매의 1등급 컷이 86으로서 3점 정도의 차이 자체가 유지가 됐는데 9평의 등급을 보시면 화작의 1등급 컷이 98, 엄매의 1등급 컷이 97로 1점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는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엄매를 선택한 학생들은 언어라는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유불리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유불리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려하실 정도의 화작과 엄매의 어떤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일단 봐두시면 될 것 같고 EBS 연계와 관련돼서는 기존 70% 연계에서 50% 연계로 축소가 됐어요. 하지만 6월 평가원 시험도 그렇고 9월 평가원 시험도 그렇고 막상 시험 문제를 확인해 보니 수험생 입장에서 연계율이 떨어졌다라는 걸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 여전히 연계 자체는 되고 연계된 작품을 공부를 해야 문학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 국어과에선 학생들 EBS 연계 교재 중에서 수능 완성 진도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 기출문제들 중에서 난이도가 상단위도의 지문과 문제들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말까지는 수능 완성과 그 다음에 평가원 기출 중에서 상단위도의 문항 자체를 공부를 할 거고요. 10월 달이 되면 저희가 학원 전체가 3학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저희는 3학기 교재에 EBS 수능 특강과 EBS 수능 완성에 나왔던 수능에 출제될 만한 연계 작품들을 여러 자료와 여러 회의를 통해서 정말 엄선해서 학생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록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뭐 여러 가지 모의고사들 많이 있잖아요. 사설 모의고사도 많고 봉투 모의고사도 많고 고난도 모의고사도 많고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이 있는 것 중에서 문제의 퀄리티가 높은 모의고사 자체를 3회에서 4회 정도 엄선해서 그 교재에 같이 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전반적인 EBS 연계 작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전과 관련해서 어려운 게 나오거나 막히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킴으로써 수능이 문제가 어렵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 다 올해 1년 동안 학원 믿고 학생들 많이 맡겨주셨는데요. 저는 학생들이 현재 실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에 집중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키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거든요. 앞으로 학생들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 그리고 저희 코나투스 선생님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실력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 마지막까지 믿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수학 과목과 관련돼서 평가원 분석. 안녕하십니까. 수학과 윤형권 선생님입니다. 9평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총평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원에서 3학기, 2학기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3학기 때 어떤 형태로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할 건지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평 같은 경우는 6평하고 난이도는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6평 점수와 9평 점수가 거의 유사하게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제 점수의 변화의 폭이 좀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냐면 6평에 비해서 9평의 난이도는 비슷한데 계산량이 좀 많은 문제들이 좀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6평에 비해서는 시간이 좀 부족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9평 때
난이도는 분명 비슷하지만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예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거죠. 그럼 초반부에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서 뒷부분에 가서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못 풀어서 점수가 좀 하락하는 그런 친구들이 좀 다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현상은 일단 학생들이 바뀐 수능 수학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좀 덜 돼 있었던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년에 보자면은 저희 수학이 바뀌기 이전에는 이제 킬러 문항이 보통 20번대, 20번, 21번, 그리고 마지막에 29번, 30번 이렇게 이제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수학이 좀 바뀌면서 킬러 문항들이 앞쪽으로 좀 당겨졌습니다. 객관식은 14번, 15번, 주관식에 21번, 22번, 그리고 선택 과목에 29번, 30번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졌기 때문에 초반부에 자기도 모르게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다 보면 뒷부분에 가서 쉬운 문항들이 다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간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본인 실력을 다 발휘 못하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응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몇 번이 어려웠다, 몇 번이 쉬웠다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신 거는 도대체 수학이 바뀌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이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12페이지 보시면은 수학 영역 등급별 점수라고 해서 작년과 이제 올해 9평의 예상 점수의 이제 비교표를 제가 넣어놨고요. 요건 그냥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그 옆 페이지 보시면은 선택 과목 분포 비율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를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올해는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은 전체 응시자의 한 59%에서 6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미적분은 34.6%, 이제 기하와 벡터는 6.4%. 이건 이제 3, 4월 응시자 기준으로 조사된 수치예요. 자, 근데 그 밑에를 잠깐 보시면 2번 표를 보시면 1등급, 즉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이란 분포인데요. 우리가 1등급을 맞으면 보통 응시자의 한 15,000명? 요 정도가 1등급 안을 맞는 친구들이에요. 자, 근데 그 15,000명 중에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은 4%만 속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96%, 95%는 미적분과 기하 벡터를 선택한 친구들이 1등급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퍼센테이지를 보면 잘 와닿지가 않죠. 학생 수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수능에서 문과 학생들, 지금 올해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의 1등급 인원은 10,000명이었어요. 10,000명이 좀 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700 몇 명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6평에서 1등급을 맞은 친구들은 한 1,100명? 10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과 학생들이 1등급 인원수가 5,500명 정도 됐는데, 그럼 올해는 13,000명 정도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수학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요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도 우리 애는 작년에 수학 1등급 맞았었어요. 문과 학생인데. 근데 갑자기 6평에서 이 친구가 3등급 맞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실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 지금 체제가 문이과가 통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이제 실력은 그대로 혹은 좋아졌지만 등수가 밀려버리는 거죠. 이과 학생들이 포함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확통 선택자들이 좀 불리한 시험이 아닌가. 그렇게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학부모님들도 같이 알아주셔야 학생들이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니? 이런 이제 말씀을 안 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들도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표를 지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6평에 실제로 확통 전체 응시자의 0.5%만 1등급을 맞았습니다. 0.5%. 그죠? 그거는 작년 수학 문과 만점자 수가요, 한 1,400명쯤 됐었어요. 100점 맞은 인원이. 그 인원보다 더 작게 됐죠, 올해는. 네, 그 부분은 좀 확통 선택자가 좀 불리해졌다.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겨보시면, 그럼 그러한 이렇게 좀 확통 선택자들이 불리한 이러한 체제에서, 그럼 우리 코나투스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나투스는 7월부터 9월 말까지가 2학기 진도고요. 그 다음에 10월부터 수능까지가 3학기 진도로 저긴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거기 이제 표 안에도 써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1학기 때 긴 시간 동안 개념을 철저하게 다져요, 저희가. 그러니까 6평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점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개념만 이제 확실하게 다져주니까요. 근데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좀 실전적인 유형 위주로 EBS 교재와 선생님들이 각종 프린트 자료를 이용해서 실전적인 유형에 대비를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가르쳐요. 그럼 이제 대표적인 유형들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 되면서 점수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킬러 문항, 중킬러 문항 이 부분을 이제 공략을 해주는 게 포인트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3학기 때 진행을 합니다. 3학기 저희 커리큘럼은 정규 교재 자체가 모의고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한 회짜리 한 회분 이게 30문제를 한 세트씩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의고사로 구성을 해서 약 15회에서 20회 정도를 집중적으로 풀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각종 문제를 푸는 스킬이라든지 시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학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학습 외적인 것도 저희가 잘 가르쳐서 우리 코나투스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수학 실력을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커리큘럼으로 잡아놓고 저희는 3학기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저희 이제 2학기, 3학기 이 부분이 이제 정말 중요한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고 이 시기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적이 폭발적으로 향상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올해 수능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수원 수투는 확실하게 6평도 그렇고 9평도 그렇고 난이도가 선택 과목에 비해서 조금 상당히 높은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가 됐어요. 이제 공통 과목을 기준으로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보완하는 형태로 수학 시험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통 과목을 좀 어렵게 낼 겁니다, 수능도.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선택 과목에 비해서 이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수원수투의 공부량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여기 부분을 좋은 점수를 맞아야 수학 과목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문과 학생들은 자기의 경쟁 상대가 같은 문과가 아니라 작년에 보자면 이과 기준으로 이제 이과 학생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높이를 좀 높여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제까지도 충분히 다뤄보고 대비를 해야만 수능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좀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6평도 그렇고 9평도 그렇고 확통은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치인데요. 9평 점수로 1등급을 맞으려면 확통 선택자들은 한 92점에서 94점 요 정도를 맞아야만 1등급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한 친구들은 한 86점에서 88점 사이만 맞아도 1등급이 나온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확통이 쉽게 나왔다는 얘기고요. 물론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한 친구들이 공통 과목을 그만큼 더 잘 봤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수들별로 이렇게 나눠 놨을 때 뭐 예를 들어 1등이 되려면 전국에서 15,000등 안에 들어야 돼. 근데 그 15,000등 안에 들기 위한 점수가 확통은 94점이나 맞아야 되고 기하나 미적분은 86점에서 88점만 맞아도 전국에서 15,000명 안에 들 수 있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과목을 좀 잘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선택 과목은 확통 선택자들은 어쨌든 간에 확통해서 점수를 좀 빨리 많이 얻어야 도움이 될 테니까 선택 과목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미적분이나 기하를 공부했던 친구들은 작년에 비해서 좀 쉽게 나오니까 좀 편안하게 공부할 수가 있죠. 대신에 미적분, 기하 선택한 친구들은 수원수투 중에서 수원 부분이 좀 어색한 친구들이 있어요. 수원이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 많이 안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상외로 수원에서 구멍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수원에 집중해서 좀 공부를 하면 올해 좀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요렇게 해서 저희가 3학기를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학습적인 측면도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험 보는 문제를 푸는 스킬도 중요하지만 킬러 문항이 세 군데에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내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쉬운 문항이 세 군데, 어려운 게 세 군데 있다라는 거는 쉬운 문항도 세 군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쉬운 문항 먼저 이렇게 풀고 어려운 문장은 이게 몰아서 나중에 킬러 문항들을 뒷부분에 이제 몰아서 푸는 이런 형태의 시험을 운영하는 스킬들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주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습적인 뿐만 아니라 학습 외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대비를 시켜서 이번 수능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코나투스 선생님들을 좀 믿어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뒷부분은 저희 종로학원 김세영 대표님이 나오셔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놔두고 가시면 화면 전환을 좀 하게 되겠습니다. 마우스가 안 되죠? 됐다. 너무 작죠? 커야 되는데. 네, 화면이 있으니까 이게 확대를 제가 시킬 줄 몰라서 미치겠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작네. 진행할까요, 그냥? 네, 프린트의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화면은 프린트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모의고사를 치렀는데요. 9월 모의고사에서 그 첫 번째 가지고 계신 프린트 내용은 일단 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난도가 6월하고 9월에 성적을 비교해 준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중간에 보시면 상단의 표에서 평균의 변화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9월은 대체로 쉽다라는 것은 학생들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점수를 표본 가지고 채점을 해봐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아래쪽 표가 어떤 거냐면 지난 6월 모의고사에서 원점수대, 그 원점수대에서 성적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종로학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표본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대체로 96점, 90점, 84점에서 대략 상위권 그룹이라고 한다면 이 상위권 그룹에서 꽤 상승을 했는데 중상위 그룹인 70점대 전후에서도 큰 폭으로 성적이 상승한 걸 확인했습니다. 보통 올해 수학 성적이 문과생보다는 이과생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리고 이과생 기준으로는 수학 성적이 조금 더 잘 나올 거라는 예상이 원래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통의 기관에서는 국어가 변별을 주기 위해서는 얘가 좀 어려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9월 모의고사 뚜껑을 열어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쉬웠다라는 거. 그래서 각 문항별로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답률 내지는 정답률을 평가해 봤더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번 9월 모의고사보다는 6월 모의고사에 가까운 난도로 공부를 하기를 보통은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지나치게 좀 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의 경우인데요. 앞서 수학 선생님께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공통문항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지난 6월에도 공통문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최상위권, 이른바 상위권 그룹에서는 어차피 양쪽 다 가야 되지만 중상위라든가 중위권 그룹에서는 공통문항에 있어서 본인의 점수를 최고로 얻어낼 수 있을 만큼 필요한 성적들을 얻어낼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 수학에서는 이 최상위 그룹에 가까우고 90점대 전후에 있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성적대가 다 떨어졌어요. 확통이라든가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대부분 성적대가 하락하는 걸로 보여졌고 70점대에서부터 60점대, 이 중위권에서 중상위 그룹의 학생들은 성적대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게 되면 최상위 그룹에 있어서는 약간 어려워진 느낌도 있었겠죠. 결국은 한 문제 차이 이런 정도가 될 거고, 중상위 그룹에서는 공통문항에 대한 기본적인 성취도를 끌어올릴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끌어올린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결과는 아니어서 표본조사 결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중상위 그룹에서 70점을 맞았다 원점수로, 공통에서 50점, 그 다음에 선택에서 20점을 맞은 학생하고 공통에서 60점, 선택에서 10점 맞은 학생 비교하면 공통 점수가 높은 학생이 표준 점수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위는 다 잘해야 되겠지만 중상위에서 중위권 그룹까지는 일단은 공통문항에서 틀리는 문항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응시 현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6월 모의고사에서 수학 선택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55 그리고 나머지를 대략 한 45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문과와 이과 학생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수능을 경험을 시키셨으니까 작년까지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문과 수학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65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과 수학을 합산했을 때 수학 가형이 되겠죠. 여기가 35 정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과는 중하위권 그룹이 수학 나형으로 옮겨갔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없이 단순하게 대부분은 문과가 확통, 그 다음에 이과가 미적과 기하로 옮겨갔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수학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표본 집단이 문과, 이과를 구분했던 것에 대해서 전체가 합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효과, 압도적으로 1, 2등급 때에는 이과생이 훨씬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문과는 굉장히 취약해졌다라는 거.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정시 가능성, 그 다음에 동시에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따져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만 봐도 이과 학생이 작년 원서 썼던 거랑 올해 원서 썼던 거랑 비교를 한다면 작년에 비해서 이과 학생은 최저 충족률이 당연히 올라갈 거라 보여지겠죠. 그 다음 문과의 경우에는 수학 나형에서 상위권 그룹이 1등급 받는 거 매우 쉬웠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 문과의 상위권 일부는 미적이나 기하로 특히나 미적적으로 갈아타는 움직임도 좀 포착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최저를 설계하실 때 굉장히 유의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혹시라도 수학이 약간 흔들릴 것 같다라고 하는 학생은, 특히 문과생은 국어, 영어가 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지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사과탐 이야기를 할 텐데 작년에도 경험을 하셨을 테고 한 절반 정도는 경험하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사탐, 과탐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 말미에 갔을 때.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문과생이든 이과생이든 간에 상대적으로 여름방학부터 인강, 학원, 과외 등등등 해가지고 사과탐을 어떻게든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절반 가까이는 이 사과탐 성적이 뜻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표를 한번 잘 보세요. 특히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 9월, 6월은 실질적인 이 수능 통계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어떤 점에서 딴판이냐면 50점 만점자들의 100분위 그리고 3점 한 개 틀린 47점 학생들의 이 100분위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세계지리가 학생들에게는 뭐 이른바 이제 헬이었다고 하는데 세계지리가 한 개 틀리고도 100분위가 79가 떴으니까 2등급은커녕 3등급을 받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의 변화가 생기는데 사탐 가지고 최저 충족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 특히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나하고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폭락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등급이 건너뛰어서 보통은 표준 점수가 증발했다느니 100분위가 증발했다느니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등급이 증발하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 이게 정시로 가게 되면 생윤의 89점을 가지고 변환 표준 점수를 이용하여서 상위권에서 점수를 매겨주는데 세계지리에 79점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주면 보통은 10점 차이에 대해서 0.7을 곱하면 되거든요. 환산 점수를 한 7점 정도 손해를 봐요. 똑같이 한 개밖에 안 틀렸는데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거고 특히 상위권 그룹으로 올라가면 최상위권 그룹에서 서울대와 연대를 타겟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작년까지는 모두 다 100분위 점수를 가지고 변환 표준 점수로 바꿨기 때문에 그냥 100분위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서울대, 연대 그리고 원래부터 그랬지만 홍대가 표준 점수를 있는 그대로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100분위 점수의 차이만 작년까지는 중요했는데 올해는 최상위 그룹과 중상위 그룹의 홍대까지 포함하면 표준 점수의 차이도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방금 얘기했던 연대급 정도로 상위권 그룹으로 최상위 그룹에 가깝게 목표를 두고 있는 문과 학생은 일단 47점, 48점이 목표이어서는 안 되겠죠. 누구나 그렇듯이 50점을 목표로 해야만 안정적인데 이거는 작년 한 해만 그랬습니다. 세계지리가 지금 흑백이시라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도 화면이 약간 더 그래서 세계지리를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그러니까 세계지리가 헬이었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이게 매년 바뀝니다. 어느 과목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최근에 한 3, 4년도에 추이를 보니까 이런 건 있어요. 어려운 과목에서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난다. 그래서 최근 3년도의 추이를 보게 되면 경제라든가 정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안 일어났어요. 지금 어차피 원서를 썼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경제, 정법 같은 상대적으로 난도가 좀 높았던 곳 그런 과목에서는 최소한 한 과목을 이용해서 최저를 맞출 때 그 점수 가지고 한 만큼을 했을 때 크게 손해볼 일은 별로 없다라는 거 정도. 그리고 작년에 사회문화가 극상위 점수가 나왔죠. 표준 점수로 엄청나게 좋은 점수가 나왔으니까. 사회문화도 이런 과목 속에 속합니다. 제가 세 과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회문화는 작년만 이렇게 우뚝 솟았는데 그래도 중간은 항상 해왔어요. 그래서 사문, 경제, 정법의 경우에는 그래도 큰 손해를 안 볼 과목이다.
나머지는 퐁당퐁당 위험성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사탐 가지고 1등급을 맞출 거니까 영어 1, 사회 1 가지고 내가 최저를 어떻게든 충족할 거야 했을 때 이 한 과목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바꿀 수는 없으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네. 과탐은 이게 상대적으로 덜해요. 과탐은 그냥 일단 본질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지만 어찌됐건 지원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원은 빨간색으로 표기되기에 매우 어려운 과목이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아마도 최상위 표준 점수 만점에 가까울수록 최상위 표준 점수에서 일단은 지구과학 1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경우에 보시면 물원 선택자와 지원 선택자는 서울대, 특히 과탐 비중이 높은 연대를 응시할 경우에 같은 만점이어도 값어치가 완전히 달라요. 표점 10점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니까요. 근데 누구나 5시험을 다 맞지는 못하니까 3점 한 개 틀린 이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면 마찬가지가 되죠. 70과 여기 60 이런 식으로 큰 폭의 변화가 있는데 위험성이 있는 과목은 다른 과목은 큰 변화가 없는데 위험성이 있는 과목은 역시나 물리일 수 있습니다. 약간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쉬운 경우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물원 선택자들은 일단 서울대, 연대, 의대까지 목표로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일단은 만점이 아니면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공부를 해주고요. 근데 다만 물투도 그럴 가능성이 높았는데 작년에 최악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10년 동안 봐도 2년 연거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일단 거기에 기대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고요. 어차피 학원에 없지 않을까요? 물투 선택자? 어찌됐건 선택자가 적을 테니까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탐 모두 다 등급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지 말고 꾸준히 공부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경각심을 일깨우자라는 차원에서 전년도 학생들을 역추적해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국수형에 대해서는 보통 이 통계 자료가 서울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더 많이 나오는데 종락원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봤을 때 9월 모의 기준으로 수능 1등급 때까지 유지를 한 학생 비율 대비 하락한 학생이 더 많은데 이거는 공부를 덜 해서라기보다는 구조상 그런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과학의 경우에도 하락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라는 거고 3등급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재수를 한 학생들의 경우라서 조금 더 그럴 수 있겠지만 상승한 폭 비교적 있지만 2등급 때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고요. 그 다음에 하락폭의 경우에도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 3등급 때의 경우에 사탐은 좀 비슷한 추이를 보였었지만 과탐의 경우에는 상승폭이 조금 더 커 보였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부 표본 대략 한 10,000여 명의 대상으로 해서 표본만 가지고 수집해서 본 거니까 참고만 하셔라 라는 거. 그래서 수시 원서를 쓸 때 사탐 가지고 전략적으로 최저를 맞추겠다. 특히 이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배치점이 올해는 재수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시를 위에다 두고 볼 수밖에 없어요. 수능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수시를 전략적으로 안 쓴다. 이런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정시의 기대치를 높여서 보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유의할 점은 작년에 원서 썼을 때 대략적인 감이 있으셨다면 올해 원서 쓸 때는 그 감이 조금 뒤바뀐다. 틀이 바뀌니까요. 그 틀이 바뀐 게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이 100분위에 대한 점수의 편차를 상위 학과군과 하위 학과군의 흔한 배치표를 가지고 점수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의 평균 100분위를 이용해서 300점 만점으로 두는 것이 이제 가장 전형적인 배치 방식인데 이거는 대략적인 가늠이에요. 대략적인 가늠.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상위 10개 대학, 15개 대학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문과의 경우에는 270점대, 그러니까 거의 이 270이라는 기준을 보게 되면 한 7, 8점 이상 작년에 비해서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수학 등급 혹은 수학 100분위, 심지어 수학 표준 점수, 수학 점수가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나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내려간다라는 걸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문과, 어차피 문과끼리 경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같이 내려가니까. 다만 이 지표만 실제 모집 정원과 수험생 집단의 이 비율을 가지고 다시 일람을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까지도 기관별로 다릅니다. 저도 6월에 보여드린 표에 비해서 약간 보정을 하긴 했는데요. 표본에서 성적대의 추이를 가지고 비율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진 않다. 다만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어떤 곳은 크게 내려갔다라고 보고 어떤 곳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려갔다라고 보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평가원에서 선택 비율은 나오지만 각 과목별로 점수를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기관에서, 교육청에서 하든 사교육기관에서 하든 진협에서 하든 전부 다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추정을 할 뿐이에요. 근데 그 표본이 잘 안 들어맞는 경우라면 문제가 조금 벌어지겠죠. 그래서 올해 사설기관에서 내놓은 배치표는 굉장히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항상 그래왔지만, 첫 번째, 나중에 12월 중순경에 들어가서 정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는 사교육기관과 공교육기관의 배치를 같이 이용하시고, 그 배치표에서 일단은 경기면 경기교육청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다음 서울. 결국은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수험생의 절반 이상의 표본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람하여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재수하는 입장에서 학교 선생님 한번 찾아가가지고 학교 프로그램상, 교육청 프로그램상으로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한번 점검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고, 사교육기관도 한 군데만 갈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같이 보고, 그러다 보면 이미 모집 정원이 늘어났죠. 그리고 점수에 대해서 내 점수가 어느 위치인지, 여기서 하는 말과 저기서 하는 말이 굉장히 큰 편차를 가질 수도 있죠. 이게 소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에게 성적이 남게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모자라게 쓰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흔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중상위권 그룹보다는 중위권 그룹은 정말로 공짜로 대학을 가는 케이스도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참고로만 말씀드리는데, 어찌됐건 이 라인들이 이렇다라는 거고, 이과의 경우도 이렇습니다. 이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올라갔는데, 이 위에 뭐 291, 290은 특이학과들 때문이다. 뭐 수의회라든가 한의회라든가 의회 때문에 그렇고, 아래쪽 라인에서 한 중간 정도 그룹에서 보시면 예년에 비해서는 점수대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떤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려고 대략 경영계열과 기계전자계열로 문이과를 좀 구분해가지고 한번 표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작년 배치표 상의 위치와 그 다음에 올해 배치표 상의 위치가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보시면, 문과의 경우에는 어차피 최상위 그룹이라고 하면 1%, 상위 1% 이내의 학생들이에요. 서영고 기준으로 본다면. 따라서 이 케이스에서는 점수대가 큰 변화가 없어요. 어차피. 5%든 10%든 최상위 그룹, 서영고를 지원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수학, 확통에서는 어차피 그 친구들이 1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위권, 중상위권으로 인서울 중상위만 하더라도 크게 흔들립니다. 크게. 그 다음 아래쪽의 경우에도 이과의 경우에는 상승한 것으로 대부분 보여지죠. 그러니까 수학이 작년에는 3등급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낮아도 2등급대라든가 2등급 중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3에서 2로 올라갈 때는 100분위가 한 10점 정도로 움직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이게 얘네 따로 선발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의할 사항이 뭐냐면 문과 애들은 이과로 지원할 수가 없어요. 미적 아니면 기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문과인데 미적을 선택했어요. 그래,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과탐을 해야 돼요. 따라서 문과가 이과로는 못 넘어옵니다. 수시든 정시든. 근데 이과는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전부 다 인문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과도 어차피 수시에서는 못 넘어가요. 근데 정시는 자유자재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예년에는 점수의 장벽이 있었지만 지금은 점수 장벽이 없어요. 왜? 수학 나형의 표점과 수학 가형의 표점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장벽을 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공통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과의 260 정도의 경우가 문과의 260 정도를 압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학교로 넘어가게 되면 이과의 240점 정도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위권 그룹은 미세한 변화가 생기지만 중상위에서 중위권 그룹에는 심지어 우리가 학교를 서열화시킨다면 학교 서열을 한 계단 내지는 두세 계단 뒤엎을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중위권 그룹은 일단은 올해는 교차 지원을 염두에 둘 수도 있다. 수도권에서 대학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작년에. 그런데 수도권에서 올해도 못 들어갈 성적이 나왔으면 이과의 경우에는 문과로 교차 지원할 경우에 문이 조금 더 넓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계를 한번 해봤어요. 정시선도 변하는데 수시. 자, 이제는 정시에 어느 정도 가능성인가를 놓고서 수시 원서를 접수해야 될 시기가 이제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원서 접수할 때 최저 충족 기준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예상하셔야 돼요. 보시면 고대의 학우 쪽을 생각하면 뭐 학취 아주 소수이니까 학우라고 생각하면 문과의 경우에 일부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다면 조금 넓어지긴 하겠지만 대부분이 확통응시자라고 한다면 작년보다 오른쪽이 작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충족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이거는 논술 전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논술 전형에서 최저를 봤다 했을 때 세기압 6등급이라든가 이런 경우 그러면 작년 대비했을 때 실제 충족 비율이 훨씬 더 낮아질 거니까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하게 접할 수도 있어요. 논술 전형의 최저가 작년 대비해서 크게 안 움직였거든요. 문과의 경우에도 이과의 경우에도. 근데 문과의 경우에 작년과 최저가 똑같은데 그런데 나는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실질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이게 학생부 전형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일부는 올해 교과 전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몇몇 뭐 서울대 직윤이라든가 연대 학추 이런 것들을 빼면 졸업생도 대부분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걸 빼놓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막차인데 거의 내일이라도 학교에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경우에 커트라인이 내려가요. 실제 저도 상담을 하면서 이런 케이스를 많이 경험했어요.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국수영사, 국수영과 이렇게 반영하는데 사탐을 덜 들었다 하더라도 사탐 들었던 과목을 가지고 점수를 환산할 수가 있어요. 약간의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들어갔을 때 문과생들의 경우에 최저가 굉장히 타이트한 대학이 있는데 충족률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실질 경쟁률이 매우 떨어질 거니까 내가 갈까? 그런데 계열이 좀 비슷하다. 고대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어차피 교과에다가 서류가 반영이 되는데 만약에 얘가 화학 공부를 막 열심히 해놓고서는 경영경제 간다고 한다면 뜬금없으니까 서류에서 감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수학과를 희망했던 학생이 통계학과를 간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편차가 별로 안 큰 학과의 경우에는 이렇게 역으로 공략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실질 경쟁률이 문과의 경우에는 분명히 떨어질 거다. 이과의 경우에는 조금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과의 경우는 늘어나는데 경희대처럼 최저가 조금 낮게 설정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문과의 경우에는 또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이과의 경우에는 조금은 늘어나고요. 그래서 최저의 충족 가능성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고 문과는 이런 케이스가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저는 원서 쓸 때 그걸 반드시 생각하라고 하는데 대학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 계시다면 대학이 같은 대학이면 대부분 최저가 상위학과와 하위학과가 똑같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위학과는 충족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지원을 할 때도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더 많이 올 거고요. 그 경우에는 내가 대학명만 놓고 선호도가 매우 떨어질 거로 예상되는 학과에 집어넣으면 실질 경쟁률을 대폭 다운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를 잘 보시고 마지막 한두 장 같은 거를 변화를 줄 때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과인데 대학은 높고 최저가 왠지 높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런 데를 적극 지원하시면 교과에서의 불리함 혹은 논술 준비에서의 불리함을 수능 최저로 극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서를 10일부터 접수를 할 때 대학별로 한 3개, 아니 3개가 아니라 3일 정도 보통의 경우에는 기한을 가지고 접수를 합니다. 그냥 이거는 경향성을 한번 보자는 얘기인데요. 정시는 실제 경쟁률이 3일 동안 했을 때 D-Day가 오면 특히 마지막 발표 때에 대비해 가지고 네. 이 방법을 모르고 있었네요. 저도. 네. 정시의 경우에 16시 내지는 12시, 12시에서 16시별로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경쟁률을 많이 보는데 수시는 경쟁률을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경쟁률이 논술의 경우에는 원체 높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다만 높낮이 정도는 비교를 할 수 있죠. 어차피 35대 1이 되나 28대 1이 되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통은 느낄 테니까요. 근데 교과나 종합전형에서 10대 1 내외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좀 편차가 큰 경우가 있어요. 세종대의 최종 경쟁률 상위 4개와 하위 4개, 한양대의 상위 4개와 하위 4개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 편차를 보게 되면 세종대의 경우에는 한 칸씩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의 그래프상으로 보게 되면 직선형이 좀 가깝을 수 있겠죠. 근데 한양대의 경우에는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도시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주춤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지나치게 경쟁률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 마지막에 이렇게 급상승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어차피 학종은 학과를 거의 정해놓고 가요. 그런데 교과나 논술은 학과를 정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걸 조금 유의하자. 그리고 자신이 있는데 정말로 극소수 학과다. 그러면 일찍 넣는 게 좋겠죠. 남들이 좀 피하게 최소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는데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일부는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인은 가능해요. 그래서 시립대 교과를 한번 예로 들어봤는데 학교 발표의 평균 성적이에요. 이게 아마 가지고 계신 프린트에는 여기 표기가 잘못되어 있을 텐데 이게 D-1입니다. 날짜별로 해놨고 이게 최종이에요. 그래서 프린트상으로는 표기가 좀 덜 잘못되어 있는데 요거 확인 한번 해주십사. 어찌됐건 첫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 입결도 높더라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평균적으로 신소재는 원래 센 것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환경원이라든가 이런 학과는 최하위 학과에 해당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점수가 높아졌다. 근데 물론 중요한 거는 꼴찌 성적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평균을 놓고서 그걸 가지고 지원에 참고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왜? 간당간당하게 합격하는 걸 더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유의해서 보신다면 일단 첫날 경쟁률이 혹시라도
두세 개 학과를 놓고서 바꿀까 말까를 고민한다면 그걸 한번 보시고요. 근데 학종은 그러면 못 바꾸느냐? 자기소개서가 있는 경우에는 정말로 힘들죠. 그렇죠? 마감날 자소서를 뒤엎을 수는 없으니까.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고대, 서강대처럼 자기소개서가 없는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계열인데 쭉 봤더니 여기에서 사회과학 쪽도 되지만 법이나 행정 쪽으로도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계열 적합성이라는 식으로 약간 더 폭넓게 본다면 그런 경우에는 바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큰 변화로 큰 틀에서 바꾸기는 어렵지만 소폭 바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 추이를 보고서 바꿀까? 아니면 경쟁률의 변화를 보고 바꿀까? 라고 할 때는 교과 전형이나 학종에서 서류 100% 전형, 자소서가 없는 전형 이런 케이스라면 바꿔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큰 영향을 안 받을 것이고 논술 전형은 당연히 이걸 보고 참고해가지고 써도 관계는 없다. 다만 논술은 원체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비슷한 계열 안에서 비선호가 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수능으로 보나 내신으로 보나 아니면 논술의 경쟁력 등으로 보나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학종을 쓰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예를 든 건데 이거는 면접만 보지 마시고요. 뭘로 보시냐면 논술도 함께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논술 일자도 대충 파악하셨을 테니까 이건 예시로 드는 겁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 논술이라면 그 다음 수능 전 논술과 수능 후 논술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면 자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 연대나 홍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담이 가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대든 아니면 홍대 정도만 하더라도 실제로 수능 후 논술하고 수능 전 논술의 경쟁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대부분 정시로 이 정도는 갈 거라고 예상하고 안 쓰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고3 학생들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한 5년, 7년 가까이 돼요. 논술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신경 써서 대비한 학생들이 매우 적다. 현저하게 적다. 그래서 기본 논술을 재수생들이 일단은 주마다 2월 혹은 3월부터 연습을 해오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정시에서 기대치가 아주 높지 않은 경우에는 수능 전 논술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논술의 경우에는 같은 대학의 선호도가 낮은 학과를 한번 공략해 볼까라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수능 전 논술 그러면 수능 전 논술에 최저는 비교적 높은데 그 다음 비선호 학과다. 그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이과보다는 문과가 더 그럴 거고요. 여기는 제가 사례로 든 학생들인데 그냥 대략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4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문과 학생들과 이과 학생들 수능 성적으로 표시된 거는 괄호 안에 등급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숫자는 원점수가 아니라 백분위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뽑았다기보다는 뽑고 나니 이렇다. 택도 없는 성적으로 좋은 대학을 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앞서 봤던 것처럼 원서 쓰는 것을 전략적으로 쓰셔야 된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만 노려가지고는 쉽지 않다라는 거. 학과를 조금 바꾸거나 그 다음에 대학을 조금 바꾸거나 이런 전략을 반드시 선택하시고 대학을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촘촘하게 가지고 오면서 학과도 똑같은 학과로 쓰는 거 이게 어쩌면 최악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자신도 별로 없는데 수능도 논술도 등등 자신도 별로 없는데 대학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촘촘하게 이어오고 같은 학과 그게 최하위 학과면 당연히 괜찮은데 좋은 학과겠죠 당연히. 그걸 가지고 쭉 일람한다. 매우 힘들다. 그리고 이미 결과가 발표됐잖아요. 이의 신청 제기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하대, 성신여대, 논술도 있고요. 학종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불안해하는 학부모님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뭐 국가장학금 신청을 특별히 안 할 거라면 적극 공략하자 라고 대학이 사라질 대학은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논술에 대해서 논술 강의를 이어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원에서도 그리고 선생님들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주의할 것들은 이제 어느 시점인가? 지금부터 논술을 꼼꼼하게 다시금 보려고 하는 학생들은 좀 적을 거예요. 그렇죠? 정시 기대감, 그 다음 수능 공부 바쁘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잘 안배해서 복습을 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 대학의 논술 유형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라면 공부하는 방향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문과의 경우에는 상경계 논술이냐 인문사회형 논술이냐 이거를 뒤섞어 버리게 되면 공부하는데 좀 버거울 수도 있겠죠. 수학 논술에 가까운 부분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이과의 경우에는 수리를 대부분 처음부터 출발하다가 과학의 경우에는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안 하는 케이스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저는 과학이 있는 대학이 이제는 소수가 됐어요. 확실히. 그래서 그걸 만약에 본인이 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수학과학을 같이 보는 곳에 전략적으로 응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남들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된다면 그것도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좀 묶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논술 유형이 같은 인문사회 논술이라도 약수령에 가까워서 요약만 제대로 해도 기본 문제는 풀 수 있는 대학과 비판적 사고력까지 드러내야 되는 대학 했을 때 이게 나름대로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묶어가지고 원서를 쓰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리 논술의 경우에도 제시문의 활용도가 높은 대학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그 다음에 거의 단문형 약수령 특히 가천대라든가 고대세종 뭐 이런 것처럼 적성고사에서 변화된 논술 있잖아요. 거기를 만약에 막차로서 마지막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면 공부하기는 편리해요. 어차피 기출문제가 올해 모의논술 1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출제 범위가 EBS 수특을 기본으로 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약대를 원하는 친구의 경우에는 고대 세종 논술 세계합 5등급에 뭐 이런 거 높은데 논술이 좀 특이하죠. 근데 수학에 수능 수학에 특히 최적화되어 있는 학생은 논술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원서 쓸 때 지금 들고 있는 수능 성적표, 그 다음에 가채점 성적 기반으로 해서 어떤 걸 좀 참고하면 좋을까 해서 상세한 내용보다는 특히 조금 유의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받고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영이었습니다.